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한마디로 정말 심상치 않다. 이런 경고로 가득합니다. 네, 세계적인 투타자 레이 달리오는 2027년에서 28년 사이에 부채 위기랑 맞물려서 큰 혼란, 심지어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고요. 그렇죠. 상당히 강한 경고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IMF 외환 위기 때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영업 위기라던가 저성장 고착화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도 지적되면서 지금은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조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제 전반이 좀 침체되고 어쩌면 버블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현재 세계 경제는 과도한 부채 문제, 또 점점 심각해지는 지정학적 갈등, 불안정한 국내외 정치 상황,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물론 AI 기술 혁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인 동력도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기술 발전 하나만으로 이 거대한 부정적인 흐름들을 전부 다 상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랑 기회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아요. 그야말로 잠재적 위기하고 기회가 같이 있는 거죠.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아주 복잡한 국면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전문가 인터뷰 자료나 경제 보고서, 또 시장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요. 현재 국내외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금리가 어떻게 될지, 지정학적 긴장은 어떤지, 또 기술 혁신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지 네네. 올지, 또 반대로 어떤 기회를 우리가 엿볼 수 있을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결국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정보들을 잘 엮어서요. 현재 경제 환경에 대한 좀 명확한 그림을 그려보고 앞으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얻는 것이겠죠.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면에 있는 의미나 연결고리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상황부터 짚어보죠. 레이 달리오가 세상을 움직이는 5가지 주요 사이클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유용한 분석 틀이죠. 달리오는 부채, 내부 갈등, 외부 갈등, 자연재해, 그리고 기술, 이 5가지 사이클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세계 질서를 형성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5가지 중에서요. 기술 사이클 딱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 4가지, 그러니까 부채, 내부 갈등, 외부 갈등, 자연재해, 이게 지금 전부 다 매우 우려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여러 개의 경고등이 동시에 번쩍 켜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특히 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자료들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빚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요. 미국만 해도 2025년에 막대한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저금리 때 빌린 돈을 훨씬 높은 금리로 다시 빌려야 하는 차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벌써 이자 부담만으로 국방비나 메디케어 예산을 넘어섰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그냥 금리가 좀 올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시스템 전체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높은 이자율 때문에 전통적인 채권 투자의 매력이 아주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채권이 매력이 없다. 네, 심각하게는 부채 구조 조정이나 디폴트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은 달러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지위가 좀 흔들리면서 오히려 금이나 일부 가상자산 같은 대안적인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네. 글로벌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현상 자체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좀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외부 갈등, 그러니까 지정학적 문제제도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래그멘테이션, 이게 우리말로 하면 분절화 정도 될까요? 이게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요. 예전처럼 전 세계가 그냥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서 협력하기보다는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뉘는 현상, 이걸 의미합니다. 아하, 블록화되는 거군요. 네, 미중 갈등 심화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거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예시죠. 이런 분절화는 단순히 무역량을 감소시키는 걸 넘어서요.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재편을 강요합니다. 그렇죠. 또 각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이뤄지기도 하고요. 결국엔 동맹 관계의 신뢰가 약화되고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 거죠. 레이 달리오는 특히 유럽이 이런 지정학적 압력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갈등 문제도 걱정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이 빈부 격차 심화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내에서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대다수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사회적 불만이나 불안정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죠. 미국 사례처럼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면 사회 통합이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극단주의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료들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게 바로 자영업 위기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영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중산층 붕괴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과당 경쟁이라든지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이런 내부 갈등은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부상이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사이클도 부정적이라는 거죠. 사실 요즘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변수가 아니라 거의 상수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현상들, 예를 들면 가뭄, 홍수, 그리고 또 새로운 팬데믹의 발생 빈도나 강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이게 농업, 보험, 관광 같은 여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걸 예방하고 또 복구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각국 정부에 안겨주거든요.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이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흑사병이 몽골 제국 시스템 붕괴의 한 요인이었던 것처럼 이런 자연재해가 때로는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 기술 빼고는 정말 4가지 사이클 모두에 빨간불이 켜진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 어두운 전망 속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기술, 특히 AI 혁신 사이클이라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 점이 현재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협력했다는 계획처럼 관련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AI 기술을 잘 활용하는 국가나 기업, 개인은 앞으로 큰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레이 달리오는 심지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AI 혁신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처럼 다른 모든 부정적인 흐름들을 다 상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요. 과거 기술혁명이 세계 대전이나 금융위기를 막지는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 발전이 경제나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였던 적은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나 버블을 낳기도 했죠. 현재 AI 분야의 투자 열풍을 두고도 이게 닷컴 버블 당시하고 좀 유사하다,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시타델의 켄 그리핀 같은 인물은 현재 상황을 메아리에 비유하면서 이 초기 열기 속에서 누가 진짜 승자가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네. 엔비디아 오픈 AI 협력 사례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그 자금이 결국 엔비디아 칩 구매로 다시 돌아가는 일종의 돌려막기 구조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즉, AI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이 과열된 기대감은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투자 분석가 김단태 씨의 분석도 좀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현재 미국 증시가 버블의 초기 조건들, 예를 들어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이라든지 특정 섹터로 자금이 막 쏠리는 현상, 또 외부 요인에 의한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것들이죠. 이런 조건들은 충족했지만 버블의 정점에서 나타나는 징후들, 가령 개인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IPO 시장이 폭발적으로 붐을 이루는 그런 현상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아직 정점은 아니다. 네. 역사적 패턴이나 AI 투자 사이클을 고려하면 버블의 정점은 2027년에서 2028년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이게 앞서 레이 달리오가 경고한 시점과 좀 묘하게 겹쳐서 더 주목하게 됩니다. 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AI 주도 랠리가 이어지면서 소위 미국 예외론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너무 올랐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재무상담가 돈줄남 김경필 씨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패턴이 과거 경기 침체 시작점에서 나타났던 그 낚싯바늘 필싱 후크 모양하고 유사하다 이러면서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나요? 레이 달리오는 부채 문제랑 가치 하락 가능성을 들어서 채권 투자는 피하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고요. 네,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는 중요하지만 과거 특정 시기, 예를 들어 1968년부터 93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이 거의 없었던 구간도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해야 한다? 네. 반면에 시장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거나 엔비디아,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처럼 AI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전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신중함 속에서 기회를 탐색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긍정적인 모멘텀, 특히 AI가 이끄는 기술력 신의 잠재력은 인정하되 동시에 거시경제의 구조적인 위험이나 높은 시장 변동성이라는 잠재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그런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AI 분야는 장기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지 아직 불확실한 만큼 소위 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조언이 많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 경제로 돌려보겠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은 앞서 언급됐듯이 상당히 좀 어두운데요. 김대중 교수님처럼 외환위기 수준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분도 계시고 또 김광석 교수님 같은 분은 저성장 국면이 아예 고착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십니다. 특히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첫째는 경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대외 환경 변화에 좀 취약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죠. 네. 또 높은 세금 부담과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수 부진과 앞서 말씀드린 그 심각한 자영업 위기, 그리고 잘 해소되지 않는 청년 실업 문제까지 겹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는 금융 리스크겠군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와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없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대중 교수님은 특히 이 외환 보유고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84%에 달한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주장을 하시기도 했어요. 84%요? 와. 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 위기와 맞물린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인 뇌관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3번째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재정적자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요. 유신익 박사님이 언급한 표현 중에 새 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세출이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인데요. 새 입으로 연결되는 세출? 네, 단순히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미래의 소득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면 R&D 투자라든지 인프라 개선,
교육혁신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네네. 또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제기됩니다.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부동산 정책 관련 논란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도 제시되었죠. 유신익 박사님이 싱가포르하고 일본 사례를 드셨는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요.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 낮은 세율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이걸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거든요. 네. 이걸 바탕으로 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줘. 핵심은 결국 신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나라는 10년 뒤에도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준 것이 주요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일본 역시 장기 불황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름의 안정성을 지켜왔습니다. 이게 다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푸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비전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까 말씀하신 세입으로 연결될 세출이라는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건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했을 때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첨단 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당장의 재정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 즉 세입으로 연결될 세출을 통해서 GDP 파이 자체를 키우면 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반면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예측 불가능성을 높인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는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반면교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전 세계 경제,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경제는 정말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부채 문제나 지정학적 갈등, 또 내부 문제 같은 뿌리 깊은 구조적 위험 요인들과 또 한편으로는 AI라는 강력한 기술 혁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막 요동치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특히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입니다. 미국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일본은행 BOJ는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잖아요. 방향이 다르군요. 네, 이게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수 중 하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요? 네, 간단히 말하면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엔화로 돌아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만약 이게 본격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여러분께 드리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큰 변화와 함께 잠재적인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금 확보와 같은 좀 신중한 자세를 권고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새로운 기회도 생겨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을 때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 AI와 같은 기술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기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판단과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와 또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에 가진 좀 독특한 도전 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만의 과제요? 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인구 절벽 문제라든지 남북 대치 상황과 강대국들 사이에 낀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고질적인 자영업 구조 문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네요. 네, 이런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간 한국이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발명해야 할 우리에게 맞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 또는 사회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